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30년 된 낡은 건물은 멀쩡히 서 있는데 왜 작년에 새로 지은 학교만 초 단위로 무너졌을까요?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스촨성 원천현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교실에 앉아 있을 시간에 규모 8의 지진이 성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사망자만 약 7만 명. 근데 이 지진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건 사망자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망 장소였습니다. 학교, 교실 7,000개가 무너졌고 대부분이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들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규모 8이면 그 정도 지진이면 건물도 무너질 수 있지. 그런데 아니에요. 바로 옆에 1970년대에 지은 낡은 건물은 벽에 금만 갔을 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은 버텼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새로 올린 학교만 주저앉은 겁니다. 같은 땅, 같은 흔들림, 같은 지진이었는데요. 그러면 질문이 두 개 생깁니다. 왜 새 학교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옆 건물은 왜 멀쩡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도로가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는 구조를 봤습니다. 그건 땅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가 꺼지는 건 땅의 문제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건 사람의 문제니까요. 시멘트에 모래를 넣은 건 지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한 장면에서 출발해서 세 겹을 차례로 벗겨볼 겁니다. 표면에선 무엇이 무너졌는가? 그 아래에선 왜 28년째 똑같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맨 밑바닥에선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부실 시공 사고 하나가 아닙니다. 28년째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뉴스에서는 보통 부실 시공 네 글자로 끝내죠. 안타깝다.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그리고 끝. 그런데 왜 이게 30년 가까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끝까지 짚는 보도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그 구조예요.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 봅시다. 공식 발표된 학생 사망자는 335명입니다. 1년이 지나서야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숫자예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은 실제 사망자가 그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숫자만 335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붕괴한 학교의 잔해를 파보니 더 소름 돋는 게 나왔습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기둥 하나당 철근 4개 이상. 그런데 실제 기둥을 열어보니 철근이 아예 없는 기둥이 다수 나왔습니다. 시멘트는 등급 미달이었고 이음제도 저가품이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찍은 사진 속 철근은 연필만큼 가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손으로 부스러질 정도였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수증에는 100만 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간 재료비는 5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지으면서 시멘트 값을 아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낀 차액이 아이들의 목숨이 됐습니다. 335개의 이름이 영수증과 설계도 사이에 빈칸에 적혀 있는 셈이에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일부 분석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방 관료가 정치적 연줄이 강했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붕괴 위험이 더 높았다고요. 연줄이 강할수록 인허가는 형식적이 되고 감시는 느슨해집니다. 감시가 느슨해질수록 시멘트에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적지 않은 관료가 건설 부패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실에 천장이 내려앉은 그 순간 누군가의 통장 잔고는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학교만이 아니었어요. 진실도 함께 묻혔습니다.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관공서는 멀쩡히 서 있고 새 학교만 무너졌는지 그것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당국의 대응은 진압 경찰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을 봉쇄하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돌려보내거나 장비를 부쉈습니다. 일부 학부모에게는 현금을 건네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구조였습니다. 학교가 두부처럼 무너진 것도 충격이지만 무너진 이유를 묻는 것조차 막았다는 게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이에요. 원인을 규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덮으면 같은 건물을 또 짓게 됩니다. 같은 시멘트, 같은 모래로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은 아이들이 앉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규모 8이라는 지진이 너무 강력했던 거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던 1970년대 건물은 멀쩡했다는 사실이요. 지진은 두 건물을 똑같이 흔들었어요. 그런데 한쪽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그 건물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엔 그걸 가리키는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두부공사. 중국어로는 더우푸자 공정이라고 해요. 두부를 짜고 남은 물콩하고 잘 부서지는 찌꺼기. 그만큼 허술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1998년이에요. 양쯔강 대홍수 때 당시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장시성 주장시의 제방을 직접 시찰합니다. 제방이 물에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철근과 시멘트를 빼돌린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룽지는 이걸 두부 찌꺼기에 비유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런 공사는 인민에 대한 범죄라고요. 한 나라의 총리가 자국의 건설을 직접 범죄라고 부른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1998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름까지 붙었는데 한 나라의 총리가 범죄라고까지 했는데 왜 멈추질 못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쁜 사람 몇 명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다. 그 사람들만 잡아내면 된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8년 동안 사람은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판 자체예요. 이 나라의 건설 시스템이 5개의 함정에 동시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승진의 함정입니다. 중국 지방 간부의 승진을 결정하는 건 성장률과 인프라 완공 실적이에요. 도로를 몇 킬로미터 깔았는지 건물을 몇 채 올렸는지가 자리를 좌우합니다. 안전이나 내구성은 평가 항목에 아예 없어요. 비유하면 영업사원이 매출로만 승진하고 반품률은 아무도 안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많이 짓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래 버티는 건물은 승진에 도움이 안 돼요. 둘째, 토지 재정의 함정입니다. 2021년 기준 지방정부 수입의 38%가 토지를 팔아본 돈이었어요. 일부 지방도시는 그 비율이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팔고 그 돈으로 건설을 발주하고 성장률을 올리고 승진합니다. 이 순환이 멈추려면 토지를 안 팔면 되는데 토지를 안 팔면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가라앉으면서 2023년엔 이 비율이 27%까지 떨어집니다. 돈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건설은 안 멈췄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더 싸게 짓는 겁니다. 더 싸게 짓는다는 건 시멘트를 덜 넣는다는 뜻이고요. 셋째, 감독의 함정입니다. 건설 품질을 감독해야 할 지방 감독기관이 건설을 발주한 바로 그 정부 산하에 있어요. 감시해야 할 대상의 부하가 감시를 맡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면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아버지인 셈이에요.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할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는 쪽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제 반부패 조사에서는 중국 건설업체의 절반가량이 사업을 하려면 뇌물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안전검사 도장을 돈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힌 건물 위에 사람이 삽니다. 넷째, 하청의 함정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공사를 따내면 2차 하청으로 넘깁니다. 2차가 3차로, 3차가 다시 4차로 넘겨요. 단계마다 마진을 떼어갑니다. 비유하면 택배를 4번 다시 포장하는 것과 같아요. 큰 상자에서 작은 상자로 또 더 작은 상자로 옮길 때마다 내용물이 줄어듭니다. 맨 밑바닥 하청에 도착했을 때 실제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은 원래의 절반도 안 남아요. 그 돈으로 시멘트 대신 모래를 넣고 철근 대신 가는 철사를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멘트에 모래를 넣는 건 현장 노동자의 양심 문제가 아닙니다. 4번의 하청을 거치는 동안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양심적인 노동자라도 시멘트 살 돈이 없으면 모래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5째,
경제 자체의 함정입니다. 2021년 기준 중국 GDP에서 부동산과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거품이 터졌던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정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아니, 경제의 3분의 1이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비중이 줄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관료가 자리를 잃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 없으니 계속 짓고 계속 지어야 하니 싸게 짓습니다. 겉보기엔 세계 최대 건설 시장인데 속은 비어가는 속 빈 강정인 셈이에요. 결국 이건 처음부터 자충수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은 이래요. 멀쩡하게 잘 지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거나 충격을 받아서 무너진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부로 지은 겁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 설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안전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다들 그 건물이 멀쩡하다고 믿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요. 아무도 저 건물엔 뼈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건물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너무 자주 무너진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든 결과는 학교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대상의 이름만 계속 바뀝니다. 2009년 상하이에서는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13층 아파트가 통째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건물이 부서진 게 아니라 창문 하나 안 깨진 채로 그대로 누워버린 거예요. 불법으로 흙을 쌓아 올린 탓에 기초 말뚝이 부러진 겁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아기 돼지 집처럼 바람 한 번에 누워버린 셈이죠. 2013년 선전시에서는 콘크리트 공장 15곳을 조사했더니 전부 바닷모래를 섞어 쓰고 있었어요. 바닷모래엔 염분이 있습니다. 이 염분이 콘크리트 속 철근을 안에서부터 부식시켜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뼈가 삭아가는 겁니다. 왜 바닷모래를 썼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합법적인 강모래가 2배 비쌌으니까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된장을 빼고 물만 넣은 거예요. 색은 비슷한데 본질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조사에서 공사가 멈춘 건물 중에 당시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예정이던 높이 660m짜리 초고층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얼굴이 될 그 건물에까지 바닷모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소가 이렇게 만든 콘크리트를 실험했더니 정상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20% 낮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층짜리 건물의 뼈대를 8층짜리로 만든 셈이에요. 나머지 2층은 허공 위에 떠 있는 거고요. 겉은 콘크리트인데 속은 모래와 철사로 채워진, 피부는 멀쩡한데 뼈가 없는 사람. 서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2012년 창사에서는 5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8층으로 무단 증축했습니다. 허가도 없고 설계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54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 학교 체육관 지붕이 통째로 내려앉았어요. 옆 봉사장에서 폴라이트라는 가벼운 건축 자재를 체육관 옥상에 잔뜩 쌓아뒀는데 비가 오면서 그게 물을 머금어 무게가 불어났고 결국 천장이 안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그 안에서 훈련하던 여자 배구 선수 10명과 코치 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선수들 평균 나이가 15에서 17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던 아이들이 옥상에 자재 잘못 쌓아둔 관리 소홀 하나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학교가, 아파트가, 체육관이, 다리가 순서대로 무너지는데 매번 원인은 다르게 발표되고 책임자만 몇 명 바뀝니다. 2024년 한 해 상반기에만 도로와 다리가 무너져 1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5월엔 광둥성 메이저우의 고속도로 노면이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이 추락해 수십 명이 사망했고 7월엔 산시성에서 다리가 무너져 또 수십 명이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비가 평년에 2배 넘게 오긴 했어요. 하지만 비는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입니다. 정상적으로 지은 고속도로는 그 정도 비에는 버팁니다. 못 버텼다는 건 처음부터 버틸 수 없게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메이저우 고속도로는 2004년에 개통한 고작 20년 된 도로였습니다.
설계 수명의 절반도 못 채운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 위로 매일 수만 대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쓰촨성의 훔치대교입니다. 길이 758m, 그해 1월에 막 개통한 다리예요. 중국 내륙과 티베트를 잇는 주요 국도 위에 놓인 한 지역의 핵심 동맥 같은 다리였습니다. 차가 다니기 시작한 지 10달 만에 그 다리가 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노면과 비탈에서 균열이 발견돼 통행을 막은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당국은 산사태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실 시공이란 독립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의혹이 제기된 단계예요. 다만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설계 수명 50년짜리 다리가 1년을 못 버텼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숫자가 나옵니다. 중국 건물의 설계 수명은 5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수명은 25년에서 35년 사이예요. 설계 수명의 절반입니다. 50년 보증 냉장고를 샀는데 25년 만에 고장나고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는 없는 셈이죠. 한국 건물의 설계 수명은 60년에서 100년입니다. 같은 콘크리트로 짓는데 수명이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요. 게다가 2012년 기준 중국 전체 주택의 20%가 이미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이 비율은 2040년이면 80%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앞으로 15년 안에 수명의 끝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짚고 갈게요. 지상파 뉴스만 보면 중국 부동산 위기는 그냥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사가 빚을 못 갚는 돈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엔 더 물리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요. 수억 명이 사는 건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수명의 끝에 한꺼번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물 수명을 30년에서 50년으로만 늘려도 전체 환경 부담이 40%가량 줄어든다고 해요. 오래 쓰는 건물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득이란 뜻인데 두부공사 구조에서는 애초에 오래 버티는 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빨리 싸게 많이가 전부니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했어요. 왜 옆 건물은 멀쩡한데 새 학교만 무너졌느냐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면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진짜 물어야 할 건 왜 한 나라가 28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짓느냐는 거예요. 한국은 이 지점에서 길이 갈렸습니다. 한국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겪었어요. 그 두 사고로만 5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다음이 달랐어요. 감리자를 시공사로부터 법으로 분리했습니다. 발주자나 시공사가 감리자를 직접 고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눈치 볼 이유 자체를 없앤 겁니다. 부실 시공이 적발되면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을 매기고 입찰을 제한하고 콘크리트 강도부터 철근 배치까지 디지털로 추적합니다. 사고가 법을 바꾸고 법이 제도를 바꾸고 제도가 건물을 바꾼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한국은 감독관이 시공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감독관이 시공사의 부하예요. 한쪽은 사고가 나자 그 사고가 법을 바꾸게 두었고 다른 한쪽은 사고가 나도 구조는 손대지 않고 사람만 바꿨습니다. 같은 콘크리트를 쓰는데 건물 수명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처벌을 안 하느냐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최고 지도부는 발전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2024년 도로와 다리가 잇따라 무너진 뒤엔 전국적인 인프라 안전 점검까지 지시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00만 건 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처분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처벌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물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잡히는 사람은 느는데 무너지는 건물도 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벌만으로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숫자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1998년엔 제방이 무너졌고 2008년엔 학교가 2024년엔 도로와 다리가 2025년엔 개통 10달 된 대교가 무너졌어요. 28년 동안 무너지는 대상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두부공사라는 이름이 사라지려면 결국 4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해요.
감독관이 시공사의 부하가 아니어야 하고 승진 기준에 안전히 들어가야 하고 하청이 네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여야 하고 토지를 팔아 월급을 주는 구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늘려도 건물은 계속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시멘트 대신 모래를 넣고 있습니다. 그 건물 위엔 머지않아 누군가의 아이가 앉게 될 거고 그 도로 위로는 누군가의 차가 달리게 될 거예요. 그 다리 위를 누군가가 건너게 될 겁니다. 무서운 건 그 건물이 지금 이 순간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건물과 똑같습니다. 안에서 철근이 사가가고 있다는 걸 그 위에 사는 사람조차 모릅니다. 무너지기 전날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건 제 예측이 아닙니다. 28년간 쌓인 기록이에요. 여러분은 다음에 무너질 구조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